자, 근데 이런 방법들은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전해야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하시는 게 낫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어정쩡한 수술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이 수술을 권한 의사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갑상선 브로스 예스클리닉의 궁금증 해소? 네, 궁금증 해소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절제술, 로봇 수술 뭐 많죠. 구강 내시경, 뭐 구강 로봇, 바바, 그다음에 트랜스 엑실라, 뭐 최소 침습, 그냥 정통 절개법 많은데 크게는 절제술하고 로봇 수술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흉터 안 남는 로봇 수술도 많이 하는데 의견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책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게 159에서 171이라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갑상선 수술은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게 이 목 아래 주름 있는 부위 넥클리스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걸이 거는 라인에 절개를 넣고 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확실한 방법이고. 근데 치명적인 결함이 눈에 딱 띄는 자리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예쁘게 잘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성이 좋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처럼 켈로이드 있는 사람들은 크게 상처가 보여서 그걸 이제 힘들어해서 그래서 이제 미용을 추구하는 뭐 내시경 방법이니 이런 걸 국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갑부에서 나왔던 그 여러 그 그림들을 보시면 알 텐데요. 멀리서 이제 목에서 안 보이는 부위, 그 유륜과 겨드랑이를 4개를 뚫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식이 서울대 방식, 바바라는 방식이고요. 겨드랑이 절개선을 넣고 여기서 터널을 파서 하는 게 연세대 방식의 트랜스 엑실라리라고 하는 방식이고 치아 앞에 하고 입술 그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까지 타고 내려가서 하는 수술이 구강 내시경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런 방법들은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안전해야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암이 작고 임파선 전이가 없고 피막 침범도 없어야 되고 원격 전이도 없어야 되고 단일암 암이 하나여야 돼요. 대략 한 5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돼요. 이것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이제 장원 선생이 잘하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이란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줄까요? 최소 침습 수술은 사실 뭐 개발을 박정수 쌤이 2002년인가요? 처음 소개하셨죠. 아마 장항 쌤이 펠로였을 때 같이 논문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개발한 거는 이제 제가 98년부터 같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 박정수 쌤이 이제 그 최근까지도 하시고 계신 수술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정면에 들어가든 옆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3cm 정도 절개를 하고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는 근육층을 잘라서 이게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모디파이드 변형시킨 게 이제 박정수 쌤이 2017년도인가 6년도인가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배운 거고 그때는 사실 근육층을 자르지 않고 근육층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목 정중앙에서 측면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갑상선 절제술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가는 방법을 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예스클리닉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게 파라테랄 어프로치라 그래서 프라미스라 그래요. 저는 FLAMIS 그러니까 이 SCM 근육 흉쇄 돌기근의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거의 한 95% 이상은 다 최소 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 중앙보다는 목 옆이 상처가 덜 남아요. 그렇죠. 켈로이드 체질일지라도 상처가 덜 남아서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단 침습 범위가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퇴원하실 수 있어요. 반절제한 경우. 회복도 빠르고 좋은 수술이에요. 배행량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저희 예스클리닉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왼쪽 반절제 수술 후 6개월 뒤 초음파결과 왼쪽 아래 임파선이 전이가 되었다 해서 수술을 한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바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되었는데 바바 수술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엔 절개법을 하신 거죠? 이게 애매한데 처음도 바바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안 하시는 게 낫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로봇 수술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네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재발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치밀하게 조사해서 그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요. 재발을 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완벽하게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재발 확률은 6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정쩡한 수술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재발은 절대로 미용을 강조한 수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겨드랑이로 수술했을 때 혹시 가슴 수술한 거랑 상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겨드랑이 수술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관이 없는 게 이게 성형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슴 성형에 보통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이 근육층 아래에다 넣었거든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성형외과에서 어떤 타입의 수술했는지를 좀 알고 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옛날식 방식으로 근육층 아래 넣었다면 이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방식은 근육 위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여포성 종양은 피막 침범 시 여포암 확률이 있으니 로봇 수술이 불가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로봇 수술 사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케이스들 꽤 있어요. 보통 여포 종양을 수술한다면 사이즈가 이미 커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여포 종양은 놔두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크다는 건 이게 시간이 꽤 됐다는 이야기고 여포 종양은 시간이 오래되면 부채를 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성 종양이지만 엔드 포인트는 암인데 중간에 자기가 어디에 있을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던 분인데 지방에서 30년 전에 그냥 양성 종양으로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부위, 세층암살 했던 부위에 뭔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넓게 이렇게 절제를 했는데 암으로 나왔죠. 그 처음에 여포 종양으로 나왔다 해서 그 다른 부위에서 생긴 그 결절이 암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말 나온 김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포 종양이 나왔어도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서 꼭 그 이야기는 해요. 앞으로 암 수준의 관리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뭐 갑상 호르몬 약을 먹거나 하는 그 본격적인 치료로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추적 관찰은 암 수준의 추적 관찰이 그러니까 필요해요. 여포 선종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런 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세층암살에서 4단계 나오면 이건 무조건 수술하자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이 피막 침범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그렇게 여포 종양에서는 많지는 않잖아요. 익스펜딩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로봇 수술보다는 차라리 절개하는 게 나아요. 절개하는 게 절개해야 됩니다.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피막 침범인데 로봇 수술에도 암세포가 퍼지거나 할 위험은 없나요? 로봇 수술은 그래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내시경 수술의 로봇 수술 후에 재발은 정말 이거는 진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진 않네요. 그래요. 이거는 피막 침범이 있다라는 걸 미리 수술 전에 알았다. 이러면 이건 심각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이 수술을 권한 의사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이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수술에 대한 신앙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긴 그래야 외과 의사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결함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레벨 6를 아시는 분이네요. 레벨 6라는 건 사실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갑상 중앙임파선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주변에 있는 중앙임파선. 전이가 확실하다고 해도 반만 절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서 난 뭐가 느껴지냐면 간절함이 느껴져요. 네. 아니 전이가 있는데 나는 반절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걸 간절하게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 중앙구획이라는 부위에 전이는 80% 이상에서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암이 작아도. 근데 그 개수가 많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그 미세한 게 나중에 그 조직 검사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시 전절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여긴 벌써 레벨 6라는 임파선 전이를 수술 전에 앓은 거예요. 그 그렇죠. 말은 세층암살 했다는 소리. 이미 초음파에서 보여서 바늘을 찌를 정도의 크기가 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꽤 크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 초음파에서 볼 때는 2mm 이상은 돼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2mm 이상의 전이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렇다면 전절제가 더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담당 의사도 전절제를 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따르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네. 보통 저하고 박성쌤이 이제 이럴 경우에 반절제를 하죠. 이제 약간 조금 저희가 이제 팔러 씨가 장학쌤하고 좀 틀린데 일단은 5개까지는 저희는 반절제를 합니다. 지금 장호진 쌤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철저하게 리스크를 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이가 있어도 무조건 반절제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리스크를 따져서 전이가 있더라도 사이즈가 그 엄청 크거나 그렇지 않고 않으면 반절제가 개수도 적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릭트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은 정확하게 그렇죠. 이야기해야 돼요. 전절제를 하는 건 사실은 방사능 치료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기는 지금 이분은 고위험군일 확률이 좀 높아서 당연히 전절제를 하시고 방사능 요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다는 것은 이 방사능 요드 치료라는 가장 확실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갑상선 바로알기 편에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라는 그 편이 있어요. 거기는 왜 이런 수술을 선택해야 되고 왜 이럴 땐 이런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시다시피 뭐 로봇하고 절제법하고 사실은 환자분이 선택하는 건데 그런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암 종류별 특징하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죠.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